자,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것은 자, 촌락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 한두 가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법의 변화를 보시라 그랬어요. 즉, 농민의 경제생활에 나왔던 농법 변화를 본다. 신분제도에서 중인과 서를 구분한다. 이 두 개가 아마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근데 서울과 중인을 구분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조선 후기, 신분 상승 운동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정기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촌락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서울과 지방을 이야기할 때 경과 뭐로 구분했습니까? 향으로 구분했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향은 뭐였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촌이라고 불렀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번에 촌락의 구성과 운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촌락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리제를 구성했다. 지방제도에 잠깐 이야기하면 자, 도가 있었고 도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라던가 목이라던가 군이라던가 현이 있었고 그 밑에 면이라던가 리라던가 통이라던가 가가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멸리제라 그랬어요. 중앙의 명이 지방 말단까지 전달된다 그랬죠. 자, 이러면서 면의 우두머리를 뭐다? 곤농관이라 그랬어요. 리의 우두머리를 리정, 통의 우두머리를 통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멸리제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것을 묶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가 작통법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촌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멸리제와 오가 작통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오가 작통법은 자,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농민의 토지 이탈을 방지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촌락의 신분 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촌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반이 사는 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반촌이라고 부르고 서민이 사는 촌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촌이라고 불러요. 이 반자가 양반 뒤에 반이고 이게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민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반촌에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동성 집단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친족이나 처족이나 외족의 다양한 이성들이, 요 이성들은 다를 이자가 되겠죠. 다른 성들이 몰려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 18세기 이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마을을 만든다. 동성불합, 동성촌락이라 그랬어요. 이 동성촌락이 나온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조선 후기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단어다. 그러면 일반 민들은 어쨌느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인데 평민도 살겠지만 천민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주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영농도 일부 있지만 다수가 소작농으로 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가 여기서 반촌도 조선 후기의 변화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촌도 조선 후기의 변화상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우리가 신분제도를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 신분제도를 보면은 양반수가 몇 프로까지 늘어납니까? 70%까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했다? 신분 상승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수마을에 역에 있는 역촌, 진에 있는 진촌, 원에 있는 원촌, 어에 있는 어촌, 그 다음에 수공업자 집단부락을 점촌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점촌과 똑같은 고려시대 단어가 뭐예요? 향부곡소에서 소가 수공업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조선은 점촌으로 보면 된다. 촌락의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촌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양반들은 어떤 운영 방법을 취하고 있었느냐? 양반들은 자 만들어 놓은 게 지들끼리 모임 집단을 만들어 놔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동계라든가 동약이라는 자기들만의 모임 집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만의 모임 집단에 나중에 조선 후기 임진한 이후 때는 어떻게 된다? 일반 평민도 참여시켜버립니다. 근데 참여시켰던 이유가 양반과 평민이 대등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차별하면서 지배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양반들은 지주 전호제로서, 지주 쪽이죠. 소장농이 전호잖아요. 지주 전호제는 지배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양반이 누구를 지배한다? 평민들, 농민들을 지배하는 관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농민들은 어쨌느냐? 그래서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혼자 농사를 짓기를 불편하니까 공동경작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두례를 만들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향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향도는 어디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교과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려시대 나왔잖아요. 바닷가에서 향나무를 심는 행위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무리 집단이 향도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나이 가다 보니까 향도의 변화성을 이야기해요. 상을 당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여를 매주는 것까지 등장해요. 그것을 우리가 상두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두꾼. 그리고 촌락의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촌락에는 나름대로 풍습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석전이라는 게 있어요. 돌석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 던지다 보면 A쪽에서 B쪽으로 신나게 돌멩이 던집니다. B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깨지죠. 이빨 깨지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금지를 했지만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향독이나 동린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근데 양반 이것을 이단엄사로 배척을 합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과 노래를 즐기는 일종의 마을 행사였고, 장례를 도와주면서 상두꾼도 향도에서 유리한다고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향도 이야기하면서 상두꾼이 여기서 나왔다. 위에서 상여를 매준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상두꾼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제4절에 가다 보니까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까지 쓰면서 이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강화되고 있었다. 사회 질서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리학적 사회 질서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과적으로 성리학은 지배사회의 평등사회예요. 지배사회예요. 그래서 지배체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01번에 가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다? 예약과 족보죠. 예약과 보학이라기도 관계는 없어요. 족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약이라든가 보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절에 관한 것, 족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과 족보는 결과적으로 뭐다 할 목적이냐면 신분 질서를 유지할 목적이 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절과 족보는 그러면 되겠고, 근데 신분 질서 강화가 결론이 이 말이거든요. 성리학적 사회 질서 강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원과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원과 향약은 훈구파 쪽이에요, 살인파 쪽이에요? 살인파 쪽이죠. 그리고 이 두 개는 향촌자치였습니까? 중앙집권이었습니까? 향촌자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분질서 유지고 이것은 향촌자치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묶었을 때 이것도 정답이 된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도 정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기 위해서 여기를 다시 지으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예학이 나왔잖아요. 예학이라는 것은 예절에 관계되는 것을 규정한 학문이다. 예절 규정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절이 무슨 예절? 성리학적 예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양반들은 자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특징이 나오는데 공부하면 2번의 특징이 나오는데 삼강 오륜을 기본 덕목을 하면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구현해서 성리학 중의 사회 질서 유지와 가족과 종족의 상장재래 의식을 바로잡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잠깐 다시 말하면 신분질서 유지죠. 그리고 상장재래 의식을 바로잡는 거죠. 이게 성리학 공부했던 예학의 기본 틀이다. 그러면 예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예학은 17세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유교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교 윤리라고 해도 되겠고 유교 의식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유교 의식에 관한 서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은 언제다? 고려 후기예요. 성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유교의식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유교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주자가래가 나오고 있었죠. 자, 가묘가 나오고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유교의식과 관계되는 거였다. 이러면서 나오다가 조선 초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초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교 예절 관계되면서 책도 나왔어요. 가장 대표로 세종 때 나왔던 책 뭐? 삼강 행실도도 등장합니다. 유교 예절에 관한 책으로 국가가 만들었던 게 삼강 행실도가 등장한다. 이거 세종이라 그랬고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랬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충신, 효자, 연력 원래 문화편에 나오는데 공부 한 번씩 공부하신 분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조선 세종 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 정도로 가게 됩니다. 16세기 중반 정도로 가면서 주자갈에 대한 생활규범서가 출현하면서 나름대로 주자갈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학문학까지 연구해요.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예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고조가 되게 됩니다. 예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7세기 가면서 예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예학을 이야기하면서 예학이 완성된 것은 17세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학은 17세기 나면서 예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학이 나오는 배경은 임진환을 거치면서 실제로 사회 조선시대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신분제도가 동의하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회가 못 살면서 무너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학을 다른 시각에서 봅시다. 성리학에서는 주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주기론이 있죠. 결론적으로. 근데 예학은 리 쪽에서 나오는 게 더 강합니까? 기에서 나오는 게 해 쪽에서 강합니까? 도덕적 윤리적이니까 리에서 나오는 게 강해요. 근데 17세기 전반기는 정치적으로 붕당정치입니다. 붕당정치는 반대파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고 숙종 17세기 후반에 가면서 일당 전제화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경신왕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리학자만 공부한 게 아니라 기학자도 같이 공부해요. 예학을. 그래서 리학자로서 예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정구입니다.
오선생 예설분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약자로서 예약을 만든 사람이 김장생입니다. 가래 집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약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동그라미 기억이 가다 보니까 사림 간의 정쟁구시라 그랬죠. 이게 무슨 논쟁? 애송 논쟁이다. 이거는 정치편의 수업을 했어요. 애송 논쟁은 서인과 남인 간의 정책 갈등으로서 상봉 문제를 갈등을 하지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정통성 문제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약이라 그랬는데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죠. 기회성과 가빈의성이죠.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니은으로서 양반으로서 신문적 우위를 확보한다. 잠깐, 양반의 신문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리학 사회를 유지한다. 성리학 사회가 양반은 누구를 지배한다? 평을 지배하는 사회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학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학은 그렇고 보학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족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시조부터 나와요. 일반적으로 자기 집안의 족보를 보면 시조는 어디서부터 등장한다? 시조는 고려 첫사람이 시조예요. 그런데 일부 몇 개 집안은 시조가 고려 첫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고려 초의 시조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35 정도로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족보에서는 대라가지 않고 세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일부 집안은 여기에 곱하기 2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 2까지 가는 경우가, 자, 밀양박씨 박역거세 시조로 보는 거, 김할지 경주김씨를 시조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김수로왕 김해김씨를 시조로 하는 거. 이 집안은 여기에 곱하기 2까지 가요. 그래서 거의 2배가 된다. 왜? 고려부터 지금까지가 1000 좀 넘었다. 1000년 좀 넘었다. 그런데 김수로왕이라든가 김할지라든가 박역거세는 신라를 우리가 100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조부터 언제까지 나온다? 현재 나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내 일가 친척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쭉 나오게 돼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자, 개념. 총조부, 총적인 내력을 파악하고 횡적인 내력을 파악하죠. 그래서 종조부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고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과거 시험을 볼 때 자기 집안의 족보는 가장 기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향. 자, 이게 결과는 한 집안입니까? 두 집안입니까? 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집안 간의 결속력 키운다, 줄인다? 키운다는 이야기가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이쪽인데 나는 양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 집안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는다.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도 하겠죠. 또 하나, 내 아버지가 A정파면은 나는 어느 정파겠습니까? 이것도 A정파죠. 붕당의 인적 기반으로 된다. 이런 것도 나오겠고, 또 하나, 문벌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현재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돼 있는 게 있어요. 오래된 게 있어요. 이게 안동권 씨의 족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보예요. 이게 현재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됐다. 옛날에는 이 안동권 씨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문화유 씨의 가정보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온 게 이거다 보니까 지금 족보 전하는 족보니 가장 오래된 것은 성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런데 조선왕실의 족보도 있어요. 조선왕실 족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선원
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합시다.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왕을 기록한 거죠. 100% 직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밖에 기록한 거예요. 직계만 내려. 그런데 여기는 기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족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약과 보학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서원과 향약이 남아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서원과 향약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서원이에요. 서원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다? 제사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설립 배경이라고 했어요. 서원과 향의 설립 배경. 4대 사화를 거치는 과정에 사림은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죠. 피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는 과정에 죽다 보니까, 피하다 보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죠. 지방에 내려가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결속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원과 향약을 만들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화가 뭐냐면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입니다. 그럼 무슨 사화? 기묘사화. 사화는 두 개를 보시라. 크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됐던 무호사화, 조광조 개혁정치가 문제가 됐던 기묘사화. 근데 기묘사화는 기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조광조 개혁정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은 자, 교육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성리학자 학문을 공부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능한 성리학자에 대한 제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사 기능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선현에 대한 제사, 요거 성리학 선현에 대한 제사라고 있었고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교육이네요. 근데 봄, 가을에 향음 주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향음 주례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본다? 서원어 보시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향촌의 향촌민을 교화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향촌민 교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서원의 최초, 서원의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다? 자, 서원의 최초는 누구예요? 중종 때 주세붕이가 건의해서 만들었던 서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서원? 백운동 서원이에요.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운동 서원은 안양을 제사하는 거예요. 안양, 우리나라 성리학을 처음으로 갖고 들어왔던 안양을 제사하는데 이때 주세붕이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중종이면 4대 사화가 나오면서 훈구파가 누구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사림을 제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서원이 어떻게 된다? 폐쇄될 가능성이 꽤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가 안 되기 위해서 명종 때 이황이 건의하게 됩니다. 무슨 서원을 건의한다? 사액서원을 건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액서원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서원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서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또 받는 게 토지라든가 노비라든가 서적도 하사받아요. 근데 이때 토지는 세금을 내지 않은 무슨 토지다? 면세토지예요.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토지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황 제자들에서 여러 지방에 확대되기 시작을 하겠고 임진한 이후 때 급속히 확대돼요. 급속히 확대되는데 이유가 여기는 원래 무슨 기능이 강하다? 교육의 기능이 강해요. 교육의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학문 연구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러면 반대파 탄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어떤 사람을 제사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문중을 과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문중과시지만 외적으로는 학문정보니까 탄압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꽤나 서원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원 확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서원의 의의를 보다 보니까 서원은 자 어떤 한 사람 학문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연구 심화시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개성이 있는 학문을 발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에 가다 보니까 학문과 유학의 지방적 확대를 가져와. 서원은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교육관이에요? 지방이죠. 그러니까 학문이 지방에까지 많이 전파되고, 그러는 과정에 지방 유학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조선시대 서원을 통해서 많은 과거합격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학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굽니까? 성균관이죠. 성균관과 대학문적으로 대등하다, 이런 긍정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서원은 폐단이 있어요. 자, 서원은 폐단이라고 하는데 서원은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그랬죠. 근데 그 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폐단이 등장하게 되느냐. 자, 서원의 토지, 사액서원은 자, 서원 중에서 여기는 공인 안 된 일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공인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일반 서원이 좀 더 많아요. 요게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2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토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토지도 면제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국가재정에 커다란 피해가 되겠죠. 그리고 서원이 많아지는데 서원의 학생들은 군대 간다 안 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 국역을 또 면제받아요. 이런 문제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또 하나 서원은 농민을 수탈까지 하고 있어요. 농민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이 문제점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켰다. 그러면 국가, 그리고 서원은 중앙집권보다는 향촌자치라 그랬죠. 향촌자치다 보니까 결론은 국가 입장에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을 어떻게 한다? 폐지하려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조가 몇 개의 서원을 폐지하고 300여 개의 서원을 폐지하고, 흥선대원군, 다시 말하면 왕은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이 몇 개의 서원을 폐지하고 600여 개의 서원을 폐지하고, 몇 개를 남겨놓고 47개만 남겨놓고 서원을 폐지합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 고종 때 흥선대원 서원 철폐는, 흥선대원군은 국내 정책에 꽤 중요해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서원 쪽의 사료를 잠깐 보면은 네모 1번과 네모 2번이 등장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네모 1번에 주세붕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주세붕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뭐다?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서원. 네모 2번, 문성공 안양이 살던 곳에 사당을 두고 안축과 안보를 함께 배양하였다. 유생들은 여기에서 학문을 두고 연구함으로써 향촌사의 교화에 공헌했다. 잠깐, 안양이 살던 곳에 사당을 세웠죠. 그 사당이 뭐다? 서원이에요. 왜 사당이 서원이야? 자, 서원은 제사 기능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화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교육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원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원.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향약이 나와 있죠. 향촌자치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향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향약, 서원과 향약을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관학을 이야기하면서 했네요. 자, 국가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 것은 어느 교육기관? 향교예요. 근데 서원도 교육기관은 맞죠? 향교는 관리학교죠. 서원은 무슨 학교? 사립학교죠.
그러니까 교수나 운도를 서원에 파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가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에 이 사람을 파견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라는 것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향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향약은 크게 말하면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농민들의 전통적 조직이에요. 농민들은 상부상조하는 전통적 조직이 있죠. 여기에다가 유교 윤리를 가미한 겁니다. 삼강오륜의 유교를 가미한 거예요. 그러면 유교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양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약,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 누가 주장했냐면 중종 때 조광조가 제일 처음에 주장합니다. 조광조가 무슨 향약을 만들었다? 여시향약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여시향약도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조광조가 만들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 개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광조 개혁정치 내용을 보면은 향약의 정적 실시 이 말이 있어요. 그 향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 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대되면서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개편돼요. 이 무렵에. 어떻게 되냐? 이 왕이 무슨 향약을 만들었다? 애안향약을 만들게 됩니다. 애안. 이는 무슨 향약을 만들었다? 서원이나 해주향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편하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결론은 누구다? 양반부터 향촌민이 다 들어갑니다. 향촌민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향약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중심이 되는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이죠. 왜? 유교윤리는 지배윤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운영하는 우두머리가 될 거다. 이 우두머리 이름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우두머리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약정. 도약정, 부약정에 나온 약정 또는 지골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뭐로 본다? 우리가 향약으로 봐버리면서 들어간다. 약정, 지골 나오면은 향약으로 본다. 잠깐! 옆에 날개 쪽에 가면 향약, 사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네모 2번 마지막 줄. 도약정, 부약정, 지골, 사화 있죠. 이거 향약에 관한 내용의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네모 3번 중간 밑에 약정에게 받침면에서 약정 있죠. 여기도 있고 네모 4번 중간에 약정이 논의에 붙여 약정 있죠. 네모 5번 마지막 줄에 가니까 약정에게 고한다 있죠. 전부 다 약정이에요. 그래서 약정이나 지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뭐로 보고? 향약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료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양반이 운영의 주체인데 나보다 못한 신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은 양반은 논리입니다. 나는 똑똑하고 민들은 멍청하고 이게 지배층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지배층의 입장에서 피지배층 멍청한 피지배층이 너무 많은 것을 지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도로 줄이는 게 몇 개를 만들었다? 4개를 만들었다. 4대 덕목이라고 하면서 덕업상권, 과실상규, 애속상교, 환난상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4대 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을 안 지킬 때는 내 지배 논리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네에서 무엇을 해버린다? 추방을 해버려요. 추방을 해버려요. 동네에서 추방을 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단 유교 윤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향촌교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향촌교화 당연히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농민을 무슨 기구로도 넘어간다? 수탈하는 기구도 넘어가요. 지배력도 강화시키면서 수탈 기구로까지 넘어가고 있었던 게 향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약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선시대 사회편 분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문화편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시대 문화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제4자 근세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세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로 치면 민족문화의 발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합시다. 민족문화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자, 쓰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자, 민족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겁니까? 외국 겁니까?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문화다. 그러면 15세기 관학파 쪽이에요? 아니면 16세기 살인파 쪽이었어요? 15세기 관학파 훈구파 쪽이었죠. 그래서 민족문화 발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5세기 훈구파나 관학파 중심으로 발달한다. 왜 그냥 훈구파는 자주성이 강하다 그랬고 살인파, 사학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대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대성이 강한 사람들이 민족문화를 만들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이러면서 고려한다. 그러면 민족문화 발달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민족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집권층이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실용적 문화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글을 창제하고 있다. 누가 창제합니까? 조선 세종 때 창제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우리나라 글이죠. 세 번째, 성리학의 학문과 사상을 중시하고 있었다. 관학파는 이 경향 띱니까 안 띱니까? 띄는 거죠. 근데 살인파는 성리학만 고집하죠. 타 사상을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왕의 장려. 국왕들이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있었고 학자들도 꽤나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문화를 발달하고 있었다. 한글의 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글 창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한글 창제는 잠깐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한다? 국어책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국어에서 공부하시는 게 더 빠른 거고 저는 간단히 이거 읽은 방법으로만 넘어갑니다. 읽는 방법만 넘어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크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글이라는 게 우리나라 글 맞죠? 우리나라 글이 맞기 때문에 자주성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글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민정음에 가면 나란말싸미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백성들도 못하기 위해서 문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세종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좀 반개 교과서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자, 우리나라 양반 지배층은 뭐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한문이나 또는 한자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피지배층은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글자는 없어요. 다만 소리는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글자는 없지만 소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아저씨가 쓰는 한문을 갔으면 이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한문은 모르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통용하는 말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가가 어떤 필요한 일이 나와서 방을 붙였다. 백성들이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배 논리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배 편하기 위해서 한글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논리로
시험 문제를 썼다가는 다시 1년 더 공부합니다. 이 논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만 보도록 합시다. 한글 창제 의. 백성도 무엇을 한다?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민족문화 확고한 기반을 누릴 수 있었죠.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한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 우리가 수업했던 것을 잠깐 정리만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니고, 자, 사회편에 나왔던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왔던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죠. 서원, 자, 예약이나 보학이나 서원이나 향약이죠. 이 4개를 묶었을 때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 강화하지만 서원과 향약은 구분하시고 예약과 보학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